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베이시스트 론 카터랑 기타리스트 지몰 선생이 두 분이 1982년에 빌리지 웨스트라는 뉴욕의 재즈 클럽에서 라이브했던 빌리지 웨스트에서 Embrace of You 이야기를 했었죠. 두 연주자가 마치 텔레파시가 통하는 양 뉘앙스를 상대방한테 던지면 그거를 그대로 소화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인터플레이가 잘 살아있는 연주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제가 요즘 이제 큰 헤드폰을 끼고 다니는데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연결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맞다. 그 론 카터와 지몰 선생의 연주가 1982년도였구나. 근데 갑자기 이상하게 10년 이상 어렸을 때 생각을 안 해보고 산 것 같은데 그 82년도면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그보다 이전에 막 음악 들었던 생각,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퀸을 처음 알아갖고 막 돌아다녔던 생각, 중1 때부터는 아예 방에 들어앉아갖고 카세트 테이프 놓고 라디오에서 녹음하고 용돈 받으면은 저희 집에서 한 2km 가면 서운흥이 있었는데 그 앞에 그 서울 레코드라는 그게 또 몇십 년 만에 그 레코드점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폰을 딱 켜갖고 폰에 이제 보관함에 있는 MP3에 1982를 치면 저는 이 폰에 MP3를 넣을 때 앨범명에다가 꼭 그 앨범이 나온 그 연도수를 넣거든요. 그래서 1982라고 딱 치면 1982년에 그 발매되거나 녹음된 곡들이 쫙 뜨게 돼요, 리스트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갔는데 그래서 1982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한번 제 나름대로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저는 관심 많아요. 예. 나 그때 제대했어. 야, 그렇죠. 저희가 거의 11살 막 이렇게 차이 나니까. 아이고 왜 나이 차이는 것도 아저씨셨네. 예. 예. 하여튼 제 폰 속에 들어있는 1982년도를 한번 소개를 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우선 퀸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82년도에 퀸은 언더 프레셔를 발표를 했어요. 핫스페이스라는 앨범에서 제가 알기로 스위스 몽트로에서 녹음을 하는데 데이빗 보이가 놀러 와가지고 데이빗 보이가 바로 보컬로 그냥 들어와갖고 언더 프레셔라는 그 작곡할 때 그저 싸움 둘이서 싸우고 막 그랬대. 뭐 그랬다고 하죠. 예. 프레디 머큐리랑. 그래서 공전에 히트를 했던 언더 프레셔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카세트 테이프를 산 락 그룹이었는데 아시아. 예. 그때 슈퍼 밴드라고 뭐 월간 팝송 이런 거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봤던 아시아의 1집 아시아의 힛 오브 더 모먼트라는 노래를 아주 좋아했었던 기억이 또 나고 그걸 또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더블 데크로 녹음해서 모으기도 하고 그런 걸 처음 시작했던 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즈는 아예 존재도 모르던 시절이었죠. 또 듀란듀란이 있더라고요. 듀란듀란의 리오라는 앨범에 있는 Save a Prayer라는 노래를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나고요. 호렌오츠, 매니터가 82년에 나왔더라고요. 다리를 호렌 존오츠. 예. 그것도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 알란 파슨스. I in the Sky가 있는 앨범이 82년도에 나왔더군요. 존 쿠거의 Her So Good, 이것도 82년 곡이었고. 정말 많이 들었다 그거. 이런 곡들은 이제 그 당시에 어린 제가 듣던 곡이었고 나중에 82년도 곡을 메모를 해서 폰 mp3로 넣었던 것 중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앨범 스틸리덴 출신의 도널드 페이건이 노래한 맥신이라는 곡이 들어있는 또 나이트 플라이도 82년도 앨범이더라고요. 야 스틸리란 정말 오래간만에 들었네. 예. Do It Again. 그리고 스티비 원더 리본 인 더 스카이가 82년도에 나왔었고 그리고 저 혼자만 좋아하는 곡일 수도 있는데 미국 밴드 아메리카의 인스펙터 밀즈라는 곡이 좋아한다고? 네. 야 이거는 좀 이거는 웃기네. 사실은 이거 정말 나도 누가 좋아한다는 소리 대학교 들어본 적이 2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 오. 홍대 블루스하우스에 청희 형이 틀어주시는 걸 듣고 제가 하도 틀어달라 그러니까는 나중에 직업을 구하고 직장인으로서 갔을 때도 저만 오면 이 곡을 틀어주셨던 그거 기억이 청이한테 내가 가르쳐 준 건데. 오, 정말로. 진짜요? 그 내 신청곡이었다니까. 네.
저 인스펙터 밀즈를 아주 좋아해요. 오, 저 단골이었거든요. 같은 술집. 그러니까 그게 다 82년이고요. 그리고 또 헤비메탈을 처음 듣기 시작했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82년 헤비메탈 곡으로 제 폰에 넣어놓은 노래들이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아이언 메이든의 Run to the Hills가 있었고 모토헤드까지 아이언 피스트라는 곡이 들어있고 주다스 프리스트 Electric Eyes랑 You've Got Another Thing Coming이 있는 앨범이 82년도 앨범이고요. 또 화이트 스네이크 Here I Go Again이 있는 앨범이 82년 앨범이었고 한글이 눈에 띄던데 산울림의 8집 아, 80이나. 회상이 82년도에 나왔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뭐 이제 일본 시티팝으로 유명해진 다츠로 야마시타의 앨범 For You 거기 뭐 러브 토킹이야 하는 곡이 82년도에 나왔었고 또 일본 여가수인데 앙리라는 여가수의 헤븐 비치라는 앨범이 있는데 엄청 명앨범인데 거기에 라스트 서머 위스퍼라는 곡이 그 우리 래퍼인 빈지노가 재즈 팩트인가 하는 프로젝트 그룹을 하면서 그 음악을 샘플링하기도 해서 그러기엔 또 폰에 들어있었고요. 나중에 집에 와서 그 해 빌보드 차트 1위 곡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가 제 폰 안에 들어있더군요. Man at Work의 Who Can It Be Now, Down Under 뭐 이런 곡들도 들어있고 그 로키 주제곡이 서바이버의 Eye of the Tiger가 82년도 히트곡이더군요. 네. 무시무시했죠. 폴 맥카트니하고 스티비 원더가 같이 에버니 앤 아이보리를 이해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또 엄청 인기 있었던 제이 가일스 밴드의 센터폴 뭐 이런 노래들이 82년 그게 나왔을 때 표절곡이라고 난리가 났잖아. 예. 송대관 씨 쨍하고 해뜰 날 이거 표절했다 해가지고선 흔치 않은 케이스였죠. 그래서 82년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가고 집에 도착해서 한참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왜 일본식 교복을 제가 중학교 1학년까지 마지막으로 입은 세대거든요. 그 일본식 교복을 입고 소풍도 아닌데 여의도 광장이 아직 있던 시절이어서 여의도 광장에서 자전거 탄 기억도 나고 지금 음악 이야기 한답시고 막 얘기하고 있지만 음악을 처음 듣기 시작했던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했던 때가 초등학교 때 말 혹은 중1 뭐 요 정도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요. 어린이가 소년이 되던 시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재즈의 지읒자도 모르던 시절이었는데 폰 속에 82년도 재즈는 뭐가 있나 한번 쫙 검색해서 뜨길래 봤더니 많이 없더군요. 그러니까 82년도면 재즈가 저 같은 재즈 팬한테는 굉장히 소강 상태에 있다. 퓨전 70년대 재즈 퓨전 재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재즈 퓨전이 득세하기 시작하는 그 시절은 저한테는 약간 암흑기거든요. 아무리 들어도 좋지가 않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82년도 재즈가 제 폰 안에 조금 있더군요. 일단 팬 메스니 그룹이 ECM에서 낸 앨범 오플램프의 Are You Going With Me 무라카미 류 소설에서 주인공이 밤에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 곡을 틀고 간다 막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 곡을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리코니츠 제가 좋아하는 알토 색소포니스트 리코니츠가 이해 앨범을 2장이나 내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알게 됐고 전설의 프로듀서인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노먼 그랜츠가 파블로 레코드를 만들어서 여러 옛날 베테랑들의 재즈를 녹음을 하고 있었던 해가 82년도고 그리고 아트 블레이키 앤 더 재즈 메신저스가 윈튼 마샬리스라는 신전통주의를 내세우는 똘망똘망한 22살짜리 트럼페터를 대동하고 그의 형제 브랜포드 마샬리스도 데리고 하드밥 앨범을 냈던 그게 이제 82년 정도인데 이쯤 얘기하고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82년도 재즈 중에 제가 꼬리를 물 곡이 하나 딱 눈에 띄더군요. 이 전 꼬꼬무 곡이었던 론 카터와 지몰 듀오에 비길 만한 듀오 연주 이어서 연결감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231번째 꼬꼬무 곡은 알토 색소포니스트 아트 페퍼와 피아니스트 조지 케이블스가
듀엣으로 낸 앨범인데요. 불어래요. 테타텟, 그리고 영어로는 테이터 테이트 뭐 이렇게 발음을 하던데 그 둘의 어떤 밀당, 둘이 머리를 맞대고 뭐 이런 어떤 그 둘만의 관계에 대한 그런 관용어인 것 같은데 82년도에 녹음해서 83년도에 나온 앨범 테타텟에 있는 오버 더 레인보우를 골랐습니다. 82년도가 재즈에서는 큰 레전드 한 분이 돌아가신 해예요. 아트 페퍼 선생이 82년도 6월 15일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의 나이 57세에 세상을 떠난 건데요. 이 앨범은 아트 페퍼가 죽기 한 달 전 하고 두 달 전 6월에 돌아가셨으니까는 5월, 4월에 하루씩 두 세션을 합쳐서 나온 앨범인데요. 이 테타텟 이 앨범과 함께 Going Home이라는 이 두 장의 앨범이 이틀의 세션에서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한두 달 전에 연주니까는 거의 유작이나 마찬가지인 아트페퍼는 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그랬지만 그 중에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산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이 내려준 재능을 갖고 벌써 1950년대에 웨스트 코스트를 대표하는 알토 색소포니스트로 등극을 했는데 그는 뭐 약물 중독 때문에 모든 기회나 이런 걸 날리고 실제로 1960년대와 75년까지 거의 15년간을 통으로 날린 거나 다름없는 경력에 단절이 있었던 그런 분인데요. 그동안에 투옥되고 재활하고 투옥되고 재활하고 이걸 반복을 하셨다고 하고요. 근데 그렇게 그의 인생이 끝난 건 아닌 것이 1975년도에 오랜 방황을 끝내고 다시 재즈계로 돌아오는데 그 다음부터 75년부터 돌아가시는 82년 그때까지 한 6, 7년간을 자신이 잃어버렸던 시간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받으려고 하는지 굉장히 많은 녹음을 하고 투어를 다니면서 굉장히 열심히 그러니까 전성기를 능가하는 제 생각에 훨씬 좋은 연주들을 많이 남긴 그 75년부터 마지막 한 6, 7년을 보내신 분인데요. 삶의 고통, 어떤 무게 이런 거를 아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날것의 그러한 기운이 잘 담긴 인생 후반주의 연주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난 꼬꼬무 230곡 중에 아트페퍼의 이 시절의 연주가 두 번이 있었더라고요. 77년도의 앨범이죠. 그러니까 복귀하고 나서 한 2년 후에 역시 라이브 앨범인데 Friday Night at the Village Vanguard라는 앨범에서도 한 곡 소개했었고 그리고 82년 지금 소개하는 앨범을 쿼텟으로 같이 여러 동료들과 연주했던 로드 게임이라는 앨범에서도 한 곡을 소개를 한 적이 있더군요. 오늘 고른 앨범 테타텟, 테이터 테이트 뭐 이거는 다시 맞은 인생의 후반기 그걸 제2의 전성기로 만든 그 중에서도 그 후반기를 마무리하는 굉장히 아름답고 숙연하달까? 그런 느낌의 연주가 담겨있는 앨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아트페퍼 선생이 인생의 마지막 한 달 전에 마지막 여정을 함께 했다고 하는 듀오 연주를 함께한 피아니스트가 누구냐? 조지 케이블스라는 피아니스트 후배인데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한 5년 전부터 조지 케이블스가 아트페퍼 밴드의 피아니스트로 계속 같이 활동을 해왔고 82년도에는 둘이 듀엣 연주를 남긴 건데 그게 오늘 얘기하는 조지 케이블스는 그냥 단순한 피아니스트 동료 이상의 존재였던 것 같아요. 이 앨범의 라이너 노트를 아트페퍼 선생의 부인인 로리 페퍼가 썼는데 아트페퍼가 조지 케이블스 이 피아니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조지 케이블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는 천재예요. 그는 내가 뭔가를 연주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할지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 훌륭한 터치와 음악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죠. 그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를 미스터 뷰티풀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그가 연주하는 모든 것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조지 케이블스는 아트페퍼란 색소포니스트 선배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피아니스트 조지 케이블스가 재즈타임스 인터뷰에서 아트페퍼와의 연주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아트페퍼와 함께한 것은 연주라고 하기보다는 대화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음들을 연주한 게 아니었어요.
우린 서로 얘기했습니다. 이런 파트너를 한번 만날 수 있다는 음악 인생에 있어서 대화가 통하고 서로를 자극하고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호흡을 할 수 있는 그게 어쩌면 모든 뮤지션들이 가지는 꿈이자 실제로 이루어지면 축복이라고 느낄 만한 일이 아닌가. 뮤지션만 그런 게 이제 살아가면서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있으면 복 받은 거고. 그런 배우자가 있고 그런 자식이 있고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앨범 중에 고른 곡이 오버 더 레인보우잖아요. 오버 더 레인보우는 설명이 필요 없죠. 1939년 오즈의 마법사에서 주디 갈란드가 불렀던 모르는 이가 없는 그냥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두 분이 연주하는 오버 더 레인보우는 그냥 감동적이에요. 딱 들으면. 좀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뭐 안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이 오버 더 레인보우 연주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기똥찬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아트 페퍼 선생이 했겠죠. alright 하면서 둘이 막 웃거든요. 그거까지 끝까지 딱 그 음반에 담아놨어요. 그러니까는 프로듀서도 그렇고 엔지니어도 그렇고 연주한 두 분도 거기까지 담기로 합의를 아마 했을 거라고요. 그냥 음악으로 끝내지 않고 이 연주가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 들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재즈 타임스의 재즈 평론가 게리 기딘스가 조지 케이블스와 함께한 아트 페퍼의 후기 녹음들, 특히 오버 더 레인보우 같은 스탠다드 곡의 해석에서 우리는 모든 가식을 벗어던진 음악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연주하는 음들은 때로 거칠고 때론 울부짖는 듯 하지만 언제나 깊이 있게 인간적입니다. 인간적이다. 그게 그러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연주자가 죽음을 앞두고 한 연주 이상의 어떤 그러니까 그런 그 연주들이 주는 느낌은 이러한 재즈 평론가든 저 같은 그냥 재즈 리스너든 이렇게 통하는 게 있구나. profoundly human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분이 살아온 어떤 그 인간적인 면모 그가 살아온 삶이 어떤 가식적인 표현도 없고 가감 없이 그냥 온전히 전해지는 그런 연주다. 그렇다면 꼭 한번 들어보실 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해보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인간적이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인간적이다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많이 쓰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 인간적이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 곡이 딱 연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주로 꼬리를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232번째 꼬꼬무죠. 찰리 파커입니다. 아트 페퍼 선생과 같이 같은 악기를 연주한 분이죠. 알토 색소포니스트 그 유명한 찰리 파커가 1946년도에 낸 78회전 음반 말하자면 싱글이죠. A면에 비밥이라는 곡이 있고 B면에 러버맨이라는 78회전 음반에서 러버맨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연주는요. 찰리 파커가 1946년 7월 29일에 녹음한 그러니까 LA에 있는 CP 맥그리거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연주인데요. 그 당시 이제 LA에 레코드 가게를 운영하던 재즈를 아주 좋아하는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로스 러셀이 음반을 설립을 해요. 그 설립 자체도 찰리 파커 때문에 하게 되는 건데 다이알 레코드라고 생각해보면 이래요. 제가 고르긴 골랐지만 뉴욕을 중심으로 비밥의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비밥의 창시자로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그 찰리 파커가 서부에 와서 몇 달 활동을 했다. 뭐 특별한 이야기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찰리 파커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야기거리가 아주 많아지는 그러한 곡인데요. 찰리 파커는 1920년생인데 46년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25, 6? 그러니까 한참 약할 때죠. 35살에 사망할 때까지 약물로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약물로 아주 그냥 얼룩진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로 인한 신경쇠약, 알코올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힘든 삶을 살았던 분인데 그러니까 1945년 말 12월에 디지 길레스피하고 그러니까 같이 비밥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뉴욕에서의 얘기죠. 민튼 스플레이 하우스나 뭐 여러 가지 클럽들에서
같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 두 분이 밴드를 이뤄서 디지 길레스피와 찰리 파커가 서부로 가서 몇 달 활동을 하게 되나 봐요. 그들의 포부는 뭐 짐작컨대 그런 거겠죠. 비밥 뉴욕에서 지금 이제 막 폭발하고 있는데 서부에도 한번 가서 우리가 연주 보여주자. 뭐 이런 그런 포부가 있었겠죠. 동부보다 서부가 약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나 봐요. 찰리 파커가 서부로 와서 이제 클럽에서 라이브하고 해야 되는데 약이 필요한데 그게 아주 구하기가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데 술을 또 같이 엄청 마셨다고 하더군요. 그게 이제 찰리 파커의 육체와 정신을 완전히 시쳇말로 맛이 가게 만들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지 LA에서 그 45년 12월에 와서 46년 초까지 LA에서 활동이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다고 하고요. 이제 이들이 46년 2월 3월경에 이제 뉴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지 길레스피 및 여러 밴드 동료들은 다 비행기를 타는데 찰리 파커는 비행기를 안 탔대요. 그 티켓 살 돈 갖고 헤로인 사느라고. 그러니까 유명한 일이라죠. 이쯤 되면은 이거 완전히 쓰레기 같은 약간 문제아죠. 문제아 중에 문제아인데 그러면 LA에 그냥 남기로 했으면은 생활비도 필요하고 마약 계속 헤로인 계속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레코드 가게를 하고 있던 로스 러셀이라는 청년이 다이얼 레코드를 만들어서 계약을 하고 46년 3월부터 녹음을 막 진행을 했는데 그게 오늘날의 우리한텐 찰리 파커의 다이얼 레코드 그 음원들로 굉장히 소중한 음원이 되는 마치 유물처럼 그때 남기게 되는데 요때 3월에 녹음하는 곡들 중에 오니솔로지, 야드버드 스윗 이런 명연주를 이때 남기게 되고요. 약살 돈이 필요해서 다이얼 레코드와 계약을 하고 녹음을 했는데 또 엄청난 명연주를 남겨주니 이쯤 되면 또 이분은 엄청난 천재임은 분명한 사실 같고요. 근데 그러던 중에 찰리 파커에게 LA에서 마약을 대주는 마약 업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름이 에멧 베딩턴이라는 사람인데 별명이 무스터 무치라고 무스터 무치라는 또 곡을 또 연주를 해요. 자기 마약 대주는 사람 별명 갖고 곡을 만들 정도였으니 이 찰리 파커는 참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무스터 무치가 구속이 된대요. 그러면 이제 약을 구할 길이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엄청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의 날이 오는 거죠. 오늘 고른 앨범 러버맨을 녹음하던 세션이 있던 날이 46년 7월 29일인데 이날이 왔는데 그날은 약을 못 가니까 술이 너무 취해갖고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는데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 이 로스 러셀, 그러니까 다이얼 레코드를 만든 그 청년, 이제 프로듀서죠. 녹음을 진행을 시키죠. 그러니까 술이 이렇게 취해갖고 찰리 파커가 녹음을 한 연주가 오늘의 꼬꼬무로 연결한 러버맨인데 들어보시면은 그러니까 피아노가 인트로를 연주하고 있는데 약간 들어갈 때를 못 찾아갖고 약간 늦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색소폰이 그 찰리 파커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상해요. 그러니까 음정 흔들리고 템포 이렇게 축축 처지고 그리고 음의 뒤처리나 이런 게 깔끔하지 못하고 굉장히 불분명하고 그 어떤 글에 의하면은 찰리 파커가 몸을 못 가놔서 그 로스 러셀이 등을 받치고 있었다고 연주하는 동안 뭐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의 그러한 녹음인데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하니 뭐 다른 연주자들이 힘이 나겠어요. 뒤에 하워드 맥기라는 트럼펫터가 트럼펫 솔로를 하는데 도와준답시고 찰리 파커가 껴들어서 앙상블 연주를 하는데 진짜 제가 하워드 맥기였으면 너 정말 짜증난다 라고 욕을 해줬을 만한 그러한 이상한 연주를 또 하고 있고 이쯤 되면은 이 연주는 그냥 녹음만 하고 창고로 들어갔어야 될 연주인데 이 로스 러셀은 또 찰리 파커 계약도 했고 했으니까 그냥 그해 11월에 그러니까 46년 11월에 그냥 이거를 78회전 음반으로 내버려요. 그거를 뉴욕에서 찰리 파커가 듣고 엄청나게 분노했다고 하는데 그때 와서 분노해봤자 뭐 지 치부를 공식적으로 발매를 해버렸다 뭐 이런 건데 우리는 어떻게 들으면 찰리 파커의 그 유명한 약물 중독에 얽힌 이야기에 그거를 음반으로 듣게 되는 그러한 뭐 호사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간 여기까지가 46년 7월에 있었던 소위 찰리 파커의 러버맨 세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쯤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답이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인 생각인데, 근데 세상 일은 참 이상한 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온 이 러버맨 연주를 굉장히 추앙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봤는데, 이날의 이 연주 속의 불안정함이 울먹이는 듯한 감정적 호소력을 만들어낸다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러한 녹음이야말로 비밥의 정수라고 뭐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좀 과하긴 하지만 뭐 찰리 파커 좋아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걸 약간 에이 아닌데 하면서 스스로를 저를 생각해 보면은 나도 이 연주 굉장히 좋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찰리 파커라는 사람이 가진 매력이 참 엄청나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연주는 인간적이다. 뭐 저한테는 그런 느낌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의 찰리 파커를 느낄 수 있는, 재즈 팬으로서, 찰리 파커 팬으로서 다분히 인간적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연주로 꼬리를 문 건데요. 듣는 동안에 이상한 파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 글이다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실망도 하고, 짜증도 나고, 왜 저래? 거북함이 들고, 찰리 파커 좀 아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생각과 함께,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안도하고 그래도 찰리 파커 이해하려고 하게 되고, 심지어는 약간 감동까지도 오는 그러한 게 이렇게 한데 섞인 그런 감정을 전달해주는 연주이지 않나. 제 생각에 찰리 파커는 위대한 음악가일지는 모르지만은 좋거나 바람직한 인간상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찰리 파커는 이상하게 손이 가고 듣고 싶고 마음이 가는 그러한 연주자, 그게 찰리 파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제 그 컴퓨터 이렇게 바탕화면에 보면은 데스크탑에 이쪽에 mp3 몇 곡을 뽑아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이 러버맨 연주가 있거든요. 저는 가끔씩 들어요. 이 어눌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왠지. 참고로 또 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46년도 연주였잖아요. 51년도에 찰리 파커가 이 러버맨을 다시 한번 녹음을 해요. 스위디쉬 시냅스라는 앨범에 담겨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5년 후에 연주한 51년도 연주가 훨씬 좋거든요. 근데 느낌은 46년도 몸도 못 가누고 술 취해서 한 이 연주가 더 좋다 하는 거.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아트페퍼의 그 죽기 한두 달 전의 연주와 25, 6살의 망나니 찰리 파커가 남긴 둘 다 알토 색소폰 연주인데,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떤 인간적인 면이 느껴지시는지 궁금함을 남기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